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무비송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죽기도 않고 돌아왔죠. 또 왔네. 네. 2주 동안 약간 불안하신 건 없으셨어요? 다른 것도 좀 사실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라디오 쪽이나 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다른 데 스케줄도 좀 글쎄 조율해보고 말이에요.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우리 그 여러분들 덕분 아닙니까? 네. 온몸을 던져가면서 진짜, 약간 네. 그 구걸하는 모습이 글쎄 되게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구독 이거 네, 있잖아요. 돌아오기 위해서 처음 만난 작품이 밀정이에요. 역시. 아, 제가 보면 한국 영화 아니에요. 태풍을 기다리며 음. 빼고는 다 한국 영화였어요. 저는. 오, 태풍을 기다렸으면 그 기다린 태풍은 지나갔어요. 네, 태풍이 지나가. 자, 이제 밀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일제의 무자비한 억압이 심화되던 1920년대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 의거를 계획하는데요. 爆弾が形状に入らないように阻止するんだ。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은 조선인 경무 이종추를 의열단 리더 김우진에게 접근시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그 미끼 우리가 먼저 봅시다.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김우진 또한 속내를 감춘 채 이정출과 가까워지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사이 가장 위력적인 건 저 상자 안에 있어. 상자는 경성으로 가야 돼. 폭탄을 실은 기차는 경성으로 향하는데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시대. 지금 이 기차에 탄 일의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이들 중 진짜 밀정은 누구일까요? 다시 돌아온 무비썸에서 만나봅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작년에 암살도 있었고 올해 또 뭐 아가씨도 있었고. 덕혜옹주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바로 직전에 한동안은 이제 그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이 잘 안 됐는데 그런 징크스도 이미 깨진 상황입니다. 계속 다 영화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아마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건 김지훈, 그다음에 송강호 아마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장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김지훈 감독 영화는 좋아하시는지? 악마를 보았다도 네. 재미를 받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정말 좋아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부분은 거의 외울 정도로 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웃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외울 정도로 좋아해요. 달콤한 인생하고 반치광 두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요. 조용한 가족, 놈놈놈 대부분의 김지훈 감독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김지훈 감독의 영화를 보면 고급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뭐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명을 거론할 때 김지훈 감독을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죠. 또 김지훈 감독은 이 장르를 거의 넘나들면서 수많은 장르의 탐색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짜로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죠. 뭐 서부구, 공포 영화, 심지어는 뭐 코믹 잔혹극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실상 스파이 영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영화 초중반에 색감도 많긴 해요. 약간 푸르둥둥하고 거무스름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화면 때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제시대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한국 영화에서 봤던 그런 그 화면 톤이 아니에요. 그 의상도 그런 것 같아요. 봉희 씨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그렇고 신성록 씨도 그렇고. 가라앉은 옷, 아, 톤을 의상까지도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감 자체도 약간 푸르스름하고 거무스름하고 내면적으로 막 서로 속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용한 느낌도 있었어요. 초중반까지는. 초중반에 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초반에 막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헷갈릴 수 있겠다. 진짜 그쵸? 집중 안 하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화의 상당 부분 토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의열단 이야기가 네. 또 나오고 하니까. 이 영화에서 등장했던 초반에 특히 중요했던 두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 김장옥이라는 아, 강렬해요. 박희순 씨 네. 카메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더러운 매국노들. 진짜 오빠 말이 맞는 까메오는 이렇게.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카메오를 넘어선 한 장면을 완전히 책임지는. 근데 그 박혜순 씨가 이제 김장옥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김상옥 의사가 있고 네.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제가 이제 의열단을 포함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게 영화의 진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영화의 진짜 이야기 자체도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황옥이라는 일본의 경무청에 경찰이 의열단을 조사하라고 사명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열단이 조선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위한 그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오히려 도와줬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일본을 위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은 의열단 단원인 건지에 대한 역사의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게 의문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그동안 왜 그러면 영화가 안 됐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기 부분 또 얘기 송강호 씨는 말해 뭐해. 네. 딱 그 심정. 네. 그렇죠.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에 단 하나의 얼굴이 있다면 송강호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본다 이런 얘기 뭐 너무들 요새 흔하게 많이 하는데 정말이잖아요. 송강호 씨는. 믿보송? 믿보송. 정말 네. 믿고 보는. 평론가계에 이동진이 있다면 영화계에는 우리 송강호가 있다. 송강호 씨가 이거 보면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배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연기 잘한다, 연기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슨 산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맡은 그 이정출이란 역할이 또 내면이 혼란스러운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소화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송강호 씨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건 잘 들려요? 어.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너무 듣기 좋은.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순간의 감정을 극적으로 연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대의 맥 같은 것을 자체를 연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중간중간 웃음이 좀 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웃으셨죠? 네, 그 부분. 웃었죠. 도자기 그 부분에서 웃으셨죠? 아, 도자기. 제가 웃었던 건 술을 먹는데 예, 처음 막 사귀는 과정에서 상대가 이제 후배인데 너무 막 일부러 위장하기 위해서 공유 씨가 막 이렇게 너스를 떠니까 다 깔아나면서 쳐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쳐드시오. 쳐드세요. 지금 오빠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잘 살리시는 그런 느낌. 이렇게 못 살려요? 이렇게? 네. 오죽하면 뒷모습만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잘렸겠습니까? 아, 잘린 거고요. 앞모습도 찍었었구나. 아, 그때. 그럼요. 홍보하는 데는 쓰더라고. 공유 씨는 어떠셨어요? 공유 씨 연기를 얘기하기 전에 공유 씨가 진짜 올해 뭐가 있나 봐요. 그렇죠. 부산행도 그렇고 밀정도 하반기에 잘 될 것 같은데. 남과여까지 올해 아, 벌써 세 남가요까지. 편째. 아이고, 네. 광고도 잘 되셨고 개그맨들이 또 이분 광고 패러디 많이 했거든요. 아, 운수 대통. 눈이 켰어요. 딱 작년 이맘때의 운수 대통 이제 유한 씨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사도 송강호 씨, 그러니까. 공유, 네. 송강호 씨, 밀정. 저는 공유 씨 연기 중에서 그 초반에 특히 첫 대면 할 때 좋더라고요.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정출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모르는 척하다가 중간에 딱 정체를 밝힐 때부터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요. 아이고 이런. 제가 실수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우진이라 합니다. 도자기 사장으로서 이렇게 달고 다른 느낌을 연기를 하는데 공유 씨가 갖고 있는 원래 그 도련님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아,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그 장면에서 여유로운 연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보따리 장수와는 비교할 수 없죠. 공유 씨 연기 올해 3편인데 사실은 3편 중에서 공유 씨 연기에 관해서 밀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송강호 씨랑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딱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상대도 올라가요. 파워가 올라갈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병헌 씨와 엄태우 씨와 한지민 씨 얘기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지민 씨도 이제 나온 분량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참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지민 씨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이병헌 씨. 네. 이병헌 씨도 깨메오거든요. 네? 깨메오. 깨알 같은 카메오의 네네, 중마. 깨알 같은 아, 카메오. 그걸 못 알아듣고. 깨알 같은 까메오. 근데 그 깨알이 커요. 이병헌 씨가 커요, 깨알이. 그 사실 나온 중심이, 장면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지금 우리한텐 시간도 사람도 없어. 이병헌 씨 역할이 그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했던 그 김원봉 그렇죠.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밀정에서. 그렇죠. 뭐 정체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암살의 조승우 씨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저 사람이 정말 거물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이 영화에서의 이제 그 이병헌 씨는 똑같은 감정을 연기해도 감정을 굉장히 곡진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정체산이 이정출에게 어떤 극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장면들도 영화적으로 보면 아니 저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이병헌 씨고
그 제안을 듣는 사람이 송강호 씨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그것을 연기로 또 체험하는 순간 정말로 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순간에 저렇게 마음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카메오로서 더군다나 영화에서 가장 큰 거물이니까 굉장히 잘 쓴 케이스의 배우가 아닌가. 박희순 씨도 그렇고 이병헌 씨도 그렇고 정말 카메오를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태구 씨 얘기하더라고요. キリシタンも生きる形状から引き上げシャアがいなちまりそうな気合いです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끝나고 나면은 엄태구 씨가 가장 수혜자, 수혜자. 영화의 수혜자가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엄태구 씨가 이제 관객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잉투기라는 독립영화 때문인데 자,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 그쵸. 광대뼈도 네. 딱 배우 광대뼈예요. 그래서 뼈로 연기를 해요. 네. 여기 눈썹뼈, 광대뼈, 글쎄. 여기 턱뼈 다 이게 그리고 배우뼈예요. 뺨은 또 엄청나게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오빠 여기 뭐 볼 지방 맞으면 그 순간이 안 돼요.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도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화에서 따귀 때리는 장면은 정말 얼마나 빨리 때리는지 글쎄. 그거 뭐로 때린 거예요? 손으로 때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 뺨따구로? 프로 뺨따구로. 실제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뭐 유행어 속출이네. 깨메오도 나오고 깨메오. 프로 빰떼구로도 나오고 프로 뺨따구로. 말할 때마다 달라지네요 발음이. 저희가 이제 그 2주간 쉬면서 야심차게 코너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지선 씨 담당인데?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취향 저격 무비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외우고 있군요. 모비 속. 무비송? 자 우리가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어요, 그렇죠? 무비썸? 무비송? 자 취향 저격 모비 속 속.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소개할 영화의 질문도를 미리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궁금증들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비 속이라는 코너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될수 있을 것 네네네. 같고요. 그러면 질문들이 굉장히 다 많은데 어떻게 질문 뭘?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네네. 바보 5659님이 네. 네 번째 작업 송강호, 월드스타 이병헌, 김지훈 감독의 페르소나는 누구? 어떤 것 같으세요? 저의 생각은 이병헌. 이병헌. 왜냐하면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님이랑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김지훈 감독의 배우였던 것 같고요. 활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송강호 씨랑은 이번이 네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세 편이 뭔가 하면 조용한 가족, 반치광, 놈놈놈인데 인간적인 면, 코믹한 면 그러면서 결국은 페이소스를 끌어오는 연기에는 송강호 씨를 쓰는 것 같고요. 김지훈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어떤 감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저는 생각하면 당혹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딜레마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이병헌 씨를 쓰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달콤한 인생 같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을 위해서는 꼭 한 분을 뽑아야 돼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 바보 5659님이. 제 생각엔 하나만 꼽는다면 이병헌 씨입니다. 네. 이병헌 씨라고. 다음 질문은 이동진 씨께서 골라주시죠. 그러면 네. 저는 요즘 덕혜옹주 흥행한 걸 보니까 일본 일제시대 배경 영화가 흥행이 어렵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소재인 암살도 천만 영화 됐잖아요. 밀정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보셨으니까. 밀정이요? 네.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이런 거 청취자들이 싫어해요. 시청자들이. 이런 것도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언가 박지선. 보입니까? 숫자가? 700. 네. 80만. 목소리 좀 내가 달랐죠? 무슨 말을?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하고 목소리 좀 나서 달랐죠? 그만하면 몸 부르르 떨어야 돼. 부르르 떨어야 돼. 180만. 네네. 오, 780만. 자, 하나 더 이런 거 있고요. 좀 가벼운 질문도 하나 볼까요? 그렇죠? 네. 네.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왕이면 그 주에 너무 화제가 된 영화는 다루자. 실제적인 만듦새가 좋든 아니면 혹시 그렇지 않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영화를 다루자. 뭐 그런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영화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영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영화를 고르는. 무비썸 촬영 시간은 보통 얼마나 진행돼요? 우리 밤새잖아요. 네, 사실은 1시간 정도 찍죠? 찍는 것 같은데. 1시간에서 약 뭐 길어지면 90분, 80분, 90분까지. 얘기한 게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진 씨 뭐 욕한 거나 이런 거 빼고 거의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영화를 감독님이 어떻게 만들었나 뭐 등등등 인상적인 부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영화지만 액션도 재밌는 장면만. 첫 장면부터 일단 김장옥이 내 말 들리나? 나 이정출이야. 박희순 씨. 깨메오 박희순 씨가 되게 오래 공들여서 찍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장면을 길죠? 보면. 네. 네, 시퀀스가 길어요. 그리고 지붕 막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막 동선도 결국은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김장옥 그 의사는 마당으로 도망을 가고 일본 군들은 그 수많은 군들이 다 지붕을 이용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저도 이거 몰랐는데 그 자료들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김상옥 열사가 달아날 때 실제로 지붕을 넘나들면서 도망을 갔대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액션적으로 바뀌어진 것 같고 극 중에 보면 이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급하게 몸을 피신하다 보니까 맨발로 간 거죠. 근데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상과 이런 것이 돼가지고 실제로 엄지발가락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사실은 넣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실화의 그 생각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오프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액션이나 스타일에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 재밌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기차와 기차역에서의 장면, 특히 기차역에서 경성에 내려서 신분증 같은 거 검사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판의 어떤 거대한 액션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스펙터클한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총소리가 의도치 않게 들리니까 그 군중이 일거에 쫙 방사형으로 확 퍼져버리죠. 근데 그걸 부감으로 찍었는데 그 부감을 핸드헬드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주는 그 굉장한 혼란감과 시각적인 어떤 그런 강렬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영화에서 일단 그 보기에 가장 좋았던 거, 뭐 연기 이런 거 빼고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 얘기들을 하면은 약간 스포일러가 돼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중후반에 어떤 그 장면들, 이야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좀 울렸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도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그러면 3부에서 네, 3부에서. 스포일러 때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중반까지는 굉장히 그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로 막 이 이야기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조직 내부의 배신자는 누구일 것인지 혹은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의열단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본 경찰 안에서도 있죠. 그래서 하시모토하고 이정출하고 둘이 같이 임무를 이렇게 수행해야 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서로를 믿지 않고 맞아요. 의심하잖아요. 이 양쪽 모두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주인공은 이정출이죠. 네. 혼란스러운 인물이에요. 영화 포스터에 과연 적인가 동지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영화에서 가장 궁금증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어지죠.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5월 동주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하시모토와 이정출 사이에서도 5월 동주가 되고 또는 이정출과 주인공인 또 김우진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상관과 이정출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변주가 되기 때문에 과연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저 사람은 친구인지 적인지 이런 것들을 중반까지 보게 되고 마지막에 특히 이제 주인공의 행방과 관련돼서 그런 미스터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 연출적으로 좋았던 건 이 타이밍을 앞서가서 이렇게 툭 찔러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듯이 벌어지는 몇 가지 부분들이에요. 어느 부분들? 김우진을 처음 만나서 이정출이 만나자마자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바로 명함 주면서 일본 경무국의 경부인 이정출입니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정체를 밝힙니다.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 그 순간 사실은 관객이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김우진도 예측을 못하니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90도로 이차를 하게 되죠. 똑같은 상황을 뒤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번엔 거기 아니에요? 이병헌 씨 나오는 부분. 맞습니다. 네. 나는 이제 그만 일제의 그 밀정 노릇은 그만하고 장사할 거다라고 속이면서 상하이에 있는 김우진한테 접근하게 되는데 김우진이 아침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또 아침 먹으러 가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또 먹방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의열단의 단장이 와서 나 의열단 단장 정채산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순간 관객 입장에서는 저렇게 밝혀버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송강호 씨 표정도 재밌었어요. 깜짝 놀란. 네. 이런 식으로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인물이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의 그런 설정 같은 게 관객 입장에서나 인물 입장에서나 굉장히 흥미롭고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어떤 그 찍는 방식이나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한테 느껴진 거는 이 장르 특유의 그것이 뭔가 하면 속의 마음하고 겉으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를 속여야 되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어떻게 찍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 구도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한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한 거에 따른 상대방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할 때 그 장면을 구도를 어떻게 찍나 하면 항상 앞뒤로 이렇게 찍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앞에 있고 한 사람은 뒤에 있습니다.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복잡한 어떤 것들을 표정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화에 처음 그 상하이에 갔을 때 공유 씨가 연기하는 김우진과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정출이 만났을 때 이정출이 뒤에 탑니다. 그리고 앞에는 공유 씨가 타게 되죠. 조수석에. 그런 상태에서 제안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임정의 실력자들을 대달라 장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앞에 전경에 있는 인물의 표정이 우리가 궁금한 진짜 표정이에요. 그 제안을 하는 송강호의 표정은 관객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안 자체는 그냥 하는 제안이고 가짜 제안이고 뭐 등등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한 장면에서 보여주죠.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사람을 앞에 앉히고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하면 관객 입장에선 앞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심리를 알 수 있죠. 똑같은 방식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히가시라는 그 상관이 중요한 제안을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합니다. 이번에 이정출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정출이 차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네요. 그리고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그 복잡한 송강호 씨의 표정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도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인위적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차에 태우는 거죠. 이 구도가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이 장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구도라는 거예요. 일반 영화라면 이것은 나눠서 찍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의 핵심은 5월 동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같은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투샷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상황을 이런 배치와 앵글로 보여준다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관객에게 권력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인. 진짜 그거는 이동진 씨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 아니고, 무비썸 그러니까 애청자분들이 이것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별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니 별거예요. 네네. 이런 걸 원했어요. 와. 혹시 이런 걸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더 영화가 재밌게 보지 않겠나 뭐 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음악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음악이요. 예, 예. 그 장면에 저 음악을 음. 느낄 정도로 의열단원들이 체포되는 그런 네. 장면들. 혹은 거기서 뭐 이제 어떤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거 음악이? 뭐- 약간 비장한 음악도 아니고요. 네. 약간 좀 로이 암스트롱의 When You're Smiling이라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제 로이 암스트롱 하면 어떤 낭만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목소리 걸걸하면서 맨 뒤에 이제 트럼펫이 또 막 낭만적으로 울려 퍼지고 이런 음악인데 정작 단원들이 한 명씩 체포되는 걸 몽타주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연회장 폭탄 장면에서도 낭만적인 그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뭐 라벨의 볼레로인데 사실 영화사에서 라벨의 볼레로를 쓴 멋진 영화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영화는 라쇼몽입니다. 나무꾼이 햇살 받으면서 숲으로 막 이렇게 룰루랄라 갈 때 이 볼레로가 점점 커지게 나오죠. 볼레로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날 때. 아 맞아. 이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네네. 이거예요. 이 음악이 이게 나와요. 천천히 이렇게 예.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숲으로 들어가면 나무꾼이 시체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음악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그 폭탄 사건이 어떻게 다 끝나는 것을 너무나 절묘하게 딱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킹스맨 그에서 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오면서 폭죽쇼가 펼쳐지잖아요. 경우는 좀 다른데 그렇다.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에서는 보통은 안 들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죠. 음악이 너무 도드라지면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음악 사용법은 정반대죠. 오히려 음악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음악이 막 들리게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의 그 음악 사용은 저는 굉장히 잘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 영화의 이제 스포일러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원치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 그 조회수 보면 끝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스포일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삐요 이렇게 해야죠. 볼레로처럼. 네. 자, 스포일러를 그럼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얘기하는 그 의열 단원 중에 그 변절자 그 얘기부터 하면 되겠다. 신성록 씨가 변절자인데 그 네네. 부분이 약간 저는 조금 허무했거든요. 네, 너무 쉽게 밝혀지고 뭐 처단도 쉽게 그냥 탁 되고. 그 직전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너희 그 지금 기차 안에 타고 있는 단원들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이 변절자다. 그리고 적에게 정보를 팔고 있다. 니네 다 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라는 걸 아는 순간 공유 씨가 나머지 5명을 1대1로 만나죠. 1대1로 5명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다 달리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여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
과연 누가 흘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신성록 씨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관객이 굉장히 짜릿한 재미를 느끼려면 그 전까지 신성록 씨가 더 많이 묘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깜짝 쇼로 딱 보여주니까 별로 그냥 맞아요. 이전까지 깔았던 그 떡밥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서스펜스는 단절되는 느낌? 네. 뭐 이런 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거대하게 배신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배신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일본의 그런 밀정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정체산을 갑자기 만났네? 그런 과정에서 정체산이 아주 큰 제안을 하게 되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열단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영화를 네, 다 보고 네, 나면. 네, 네. 근데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렇지, 두 배우가. 그게 사실 관객 입장에서 잘 설득이 안 되지 않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그 인물이 하는 어떤 인간다운 어떤 행동들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김우진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김우진은 어떻게 이정출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니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상대가 정보를 주죠.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동고동락을 해와갖고 이제까지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5명은 못 믿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정출이 제안한 엄청난 정보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술 같이 먹은 게 그런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신뢰가 확 생겼을까요? 한국 남자들이 술 먹고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너무하잖아. 술 먹고 술만 먹었어요? 네. 낚시도 갔잖아요. 술, 낚시. 그래서 그렇게 친해졌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뢰의 네. 사이가 되는데 그걸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설득받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앞에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첫 번째 보여주는 그 액션 시퀀스가 김장옥이라는 인물과 이정출이라는 인물의 내적인 드라마를 보여준 거예요. 초반에 액션 장면에서 계속 총을 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정출이. 그것은 생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친구를 죽이기 싫은 거죠. 저도 그거 느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입장에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체산이라는 인물에 관한 건데 이 인물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움직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중첩자에게도 조국은 하나뿐이요. 그에게도 분명 마음의 빚이 있을 거야. 그걸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김지훈 감독 영화의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달콤한 인생 같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관객들이 했던 이렇게 비판 같은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뭔가 하면 남자가 저 여자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영화를 보면 앞에 어떤 일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설득력이 생겨야 마음이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결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지훈 감독은 마음의 움직임을 조건이자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지훈 감독은 어떤 매력적인 여자가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정체성 같은 어떤 거대한 인물이 와서 그런 인간적인 제안을 했을 때 마음 자체가 통째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으로서 감독은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김지훈 감독님이 고용한 변호인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우, 김지훈 감독.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영화적으로 설득되지 못했다면 그 의도 자체를 우리가 높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막 큰 그렇죠. 단점으로 안 오는 게 이게 그렇죠. 송강호 씨의 그렇습니다. 어떤 힘. 송강호 씨 또 얘기하니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재판 장면에서. 이 얘기 해주세요. 전 사실 재판 장면 굉장하죠. 네. 잡히잖아요. 다 의열단원들 다 잡히고 김우진까지 잡히고 이정출도 잡혀요.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정출이 과연 네가 뭐냐? 저 의열단원이냐? 아니면은 뭐 일본 진짜 스파이 짓을 하려고 이렇게 연계한 거냐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진짜 일본을 위해서 스파이 짓 한 거였다. 연계한 거였다. 내가 억울합니다. 일본을 위해 한 거였다.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굉장하죠. 네, 그 우는 그게 대단해요. 특히 재판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또 실화예요. 실제로 황옥이 잡혔을 때 재판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본인은 억울하다고 증언을 했죠. 그 장면이 굉장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송강호 씨 때문이죠. 일본에 충성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은 친구를 위한 눈물이고
조국을 위한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의 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정반대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연기를 잘했잖아요. 네.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저 마더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장면 있잖아요. 저 그거 500번 봤어요. 그 장면만. 놀라시는 것만. 이게 놀라고 네. 놀라는 것만. 바카스의 그거요? 네, 네. 저 장면은 꼭 나중에 다시 보기에서 몇 번씩 돌려봐야지 약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다시 돌려보고 싶어요. 우는 그 내면하고 외면이 마음이 다른데 그쵸. 다른 말을 하면서 우는 그게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몇 번 나중에 꼭 돌려보고 싶어. 그리고 그 장면이 송강호 씨가 진짜 대단한 배우구나라고 느낀 또 한 가지 이유는 처음에 이야기를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북받치죠. 왜냐하면 뒤에 김우진이 앉아 있고 지금 자기의 단원들은 다 죽거나 체포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처음 첫 단계는 진실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연기의 단계로는. 그 처음에는 울컥하고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앞부분에서 울면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저 사람은 저 울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제로 슬퍼서 저 운다는 걸 우리 관객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울다가 그 말의 기능 자체는 적을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에 나는 일제에 복무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울음의 기조가 중반 이후에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울음은 악어의 눈물처럼 울어요. 그 뒤로 가면은 사실은 일본에 충성을 바쳤는데라는 식으로 뒤를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인간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울음 속에서 진심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 울음이 살짝 기조가 바뀌어서 뒷부분에 가면 적을 속이는 용도로 쓰는 울음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와 저건 진짜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관객 입장에서 든 거죠. 뭐 정말 더 말해 뭐 합니까? 뭐 매 영화마다 이러니까 네. 거의 이신바엘바예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송강호는 정말 위대한 배우다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단점 약간 좀 걸리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매끈하고 잘 만들고 유려한 영화를 뒤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길다는 얘기는 저는 대중적인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를 패배한 이야기로 관객이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를 만든 사람들이 싫어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상업적인 고려도 없지 않았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복 차림의 사람이 와서 네. 말을 전해주잖아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 정체산의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장면에서 또 그걸 내레이션으로 또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완성도가 훌륭한 영화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저희 또 모비선 탑10을 하기 앞서서 우리 명대사를 한 번씩 더 짚어보기로 했잖아요. 네. 모두가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죠? 네, 그 명대사. 낚시하면서 이병헌 씨가 했던 말? 네, 했던 말이요. 뭐라 그랬죠? 어느 역사에 너의 이름을 올릴 거냐. 그게 되게 그거 제가 요새 생각하는 바와 약간 부합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어느 지점에 내 이름을 올릴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들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아유, 좀 와 닿아가지고요. 이동진 평론가님의 밀정에 대한 별점은요? 네, 제 별점은 3개 반. 3개 반. 네. 추천합니다. 네, 추천드릴 수 있는 유려하고 재미있는 유료 아니고요, 유려. 유려하고 재미있는. 재밌는 네, 네. 5월 동주.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이렇게 또 울림이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3개 반 영화가 네. 많아요, 지금. 많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좋은 영화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쌓이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아, 네. 눈 감고 말했으면 맞췄는데 거의 맞췄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가 네. 아이고 근데 정말로 한국 영화가 올해 많네요. 정말이에요. 사실 제가 매년 연말마다 했던 얘기 올해 한국 영화가 너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올해 한국 영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4, 5년 사이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